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원래 여름 이렇게 더운 거 맞죠? 근데 금년은 유별나게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런가요? 뉴스가 시원한 게 없어서 그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쭤볼 거는 지금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얘기보다 우리가 혹시 중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 모르고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에 제가 하게 됐어요. 자본주의도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듯 이 공산당이라는 이 체제도 아니면 이 당도 우리가 혹시 뭔가 잘못 알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은 쉽게 말해서 북한의 공산당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이 얘기하는 그 공산당이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동자가 유산계급들을 착취 약탈에 이제 반대해서 생긴 게 이제 서방 세계 유럽에서 나온 공산주의지만, 그렇죠. 예. 중국은 뭐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이 되는데 그때는 공업이 없어요. 노동자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농민의 당입니다. 중국은 농민의 당이다. 그래서 그게 서방의 공산주의하고 이제 유럽의 공산주의, 소련의 공산주의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은 이제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공산주의라고 얘기는 안 하고 사회주의라고 얘기는 안 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라고 붙어요. 되게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거는 사회주의 맞는데 앞대가리하고 꼬리가 이게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탈을 쓴 자본주의다. 사회주의.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를 생각해, 북한은 뭐 저게 세습제죠. 네. 그래서 뭐 중국은 세습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당이 통치를 하는, 그 당의 지도자들이 이제 일정한 임기로 로테이션을 하는 집단 지도 체제, 뭐 이제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 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당 1인 독재죠.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다. 근데 뭐 우리는 그런 체제나 이념보다는 중국의 이제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우리하고 어떤 적합성이 있는가, 뭐 이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북한의 공산주의, 이 중국의 공산주의를 차이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뭐 이해가 좀 적다 그럴까? 네. 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공산주의 뭐 이렇게 붙으면 뭐 사회주의 붙으면 무조건 싫어. 그거는 안 돼.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뭐 그게 맞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거부감부터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 중국의 공산당이 어떤 형태로 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는지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그 중국의 공산당 통치 세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공산당도 저것이 정당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100년 넘어가는 정당이 8개인가 뭐 밖에 안 돼요. 진짜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금년에 그 100년 반열에 전 세계에서 9번째인가 10번째로 들어온 거예요. 뭐 10년 가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100년을 갔다고 하면은 거기에 뭔가 something special이 있다는 거를 조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를 우리는 안 따져보고, 이제 그 중국의 공산당에 대한 이제 선입감이 사실 조금 있죠. 중국의 이제 공산당은 1921년에 이제 뭐 일본하고 그 이제 중국이 치고받고 싸울 때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53명이 이제 창당을 했는데, 지금 2021년에 지금 당원 수가 9,5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전 세계에서 뭐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100년을 이제 유지해 온 그 비밀 속에 이제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더 갈 거냐는 것에 대한 이제 예측이나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히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뭐 우리는 당원이 되면 진성 당원이면 당원 회비 내고 이러잖아요. 중국 공산 당원이 되면 뭐 돈 내고 이런 거 있나요? 당연히 그 당비를 내죠. 아, 당비는 예, 내고. 내고 중국은 그 14세부터 28세까지 이제 예비 공산당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아, 공천당이라고 해서 어떤 그래서 이게 공청당. 예. 그래서 뭐 공진당이 아니고 그 예비 공산당의 이제 청년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인원도 9,100만 명인가 돼요. 새롭게 공산 당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젊은 있잖아요. 친구들. 그 시진핑 주석도 이제 이 공청단 활동을 하다가 공산 당원으로 들어갈 때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뭐 9번 지원했다가 10번 지원했다가 이제 9번 떨어지고 한 번 이제 맨 마지막 판에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물론 약간 스토리텔링은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당원의 심사 절차. 그래서 우리는 뭐 회비 내면 핸드폰으로도 가입되지만 10만 원 공제도 해주고 뭐. 중국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당 조직의 그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 활동에 대한 심사 이후에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의 경우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고 또 이제 공무원이 되겠다든지 정치인이 되겠다든지 공기업의 이제 직원이 되겠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그 100%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뭐 10명 중에서 한 8명 정도는 비당원이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있는 건가요? 뭐 공천당, 상하이방, 대자당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 간판이나 뭐 당수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우리도 이제 계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계파 조직의 하나인데 최근 이제 한 30년간은 네. 그 장쩌민 주석이 이제 집권하면서 심어놓은 인력.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상해 출신이에요. 예, 상해죠. 그래서 이제 상해방이라는 한 권력 집단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 10년 집권하면서 이제 후진타오 주석 리커장 총리는 공청단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청단파라는 것이 이제 하나 생기게 됐고, 제일 약한 조직이 이제 태자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가 중국의 이제 창업에 건국에 기여를 했거나 이제 그 장차관 뭐 장관 이상의 고위급 여기에 이제 그 자녀들 또는 이제 뭐 며느리 또는 뭐 이제 사위 뭐 이런 사람들을 한 5천여 명을 그렇게 태자당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총리였던 이제 시중신의 그 아들이 이제 주석이 되면서 태자당이라는 이제 어떤 개념적인 무리들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 9년 동안 중국 정가를 쥐고 있는 것은 태자당은 아니에요. 그 시진핑 주석의 이 관시 인맥. 그래서 첫 번째가 시자진이라고 그 시진핑이 복건성, 저장성, 상하이에서 거의 40년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한 직장 동료, 후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권력 핵심에 있고 두 번째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학연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칭화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칭화방 칭화대 출신의 이제 인재들이 대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태어났지만 제 아버지가 산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시 지역에 이제 연고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돼 있는데 실무는 이제 저장성, 복건성 출신의 이 직장 동료들이 이제 쥐고 있다고 하면 이 중요한 이제 조직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대외 활동 뭐 이런 쪽은 이제 브레인인 칭화방이 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직급이 뭐냐고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당 조직이 제일 중요하다. 당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부장, 우리 같으면 인사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를 못 하는데 중국은 국유기업, 우리 같은 뭐 KT, 뭐 한전, 뭐 이런 이제 국유기업의 그 임원들을
공산당 조직부가 발령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 이제 정부 그리고 당 이 세 군데의 인력을 모두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공산당 조직부장, 인사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실세 중에 실세 최고의 권력자라고 봐야죠. 근데 그 사람이 시진핑하고 같은 이제 칭화대 그 동문이에요. 그럼 지금은 칭화대 동문들이 실질적으로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중요한 힘을 쓰는 거죠. 중국의 공산당은 노동자의 당이 아니라 그냥 농민의 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산당이 중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나 꿈 같은 게 있나요? 공산이라는 게 공유경제라는 게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지금 요즘 공유경제 되게 많잖아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공유를 하게 되면 부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웃기는 건 중국에 이제 포브스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후룬이라고 그 잡지에서 매년 중국의 1000대 부자를 뽑는데 그 1000대 부자의 재산이 중국 전체 GDP의 27%나 돼요. 어마어마한 빈부격차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근 지금 7월 기준으로 포브스 이제 500 부자들 네. 거기 랭킹에 중국에서 1등 부자가 쫑산산이라고 그 생수 파는 회사. 물 파는 농부산흥천인가? 네. 그 회사 회장이 14위예요. 그리고 이제 마화텅이 한 27등, 마윈이 한 28등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몇 등이냐? 1등하는 부자가 우리나라 1등하는 부자가 이제 김범수 의장인데 카카오, 예. 153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의 회장이 서정진 회장님. 185등, 이재용 부회장이 194등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가 분열로 나눠먹는 나라에서 부자가 있으며 그 부자가 한국의 반도체 LCD 핸드폰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의 회장보다도 부회장보다도 이게 돈이 더 많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공산당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하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의 달을 쓴 자본주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네. 보는 게 맞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뭐를 목표로 하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중국을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뭐 서방 세계는 정당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야가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뭐 10년 대계도 사실은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권에 실패해버리면 홀랑 뒤집어버리는 것이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은 이제 일당 독재로 쭉 가니까 이 정책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1921년부터 이제 100을 더한 2021년을 이제 하나의 100년으로 잡고 여기에서 뭘 하냐 그러는데 중국은 소강 사회라는 이제 사회를 달성한다. 그래서 중국 어려워요. 뭐 소강 사회 그게 뭔데 그러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중진국 건설이에요. 인당 소득 $10,000 정도를 도달해서 절대 빈곤이 없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이제 공산당의 첫 번째 목표였고. 그러면 그건 이루었다라고 이번에 발표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1949년에 중국이 이제 건국을 하는데 거기다 이제 100을 더하면 2049년 그때 이제 또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뒤에 목표가 있는데 이게 중국의 그 원문을 보면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 메이리 사회주의 현대화 창고建设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 강국이 뭐야?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그래서 중국어가 어렵습니다. 그 단어만 봐갖고서는 도저히 해석을 못 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이 세계에서 1등해서 이게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나라죠. 중국말로 써놨기 때문에 그 서방 세계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몰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뭐 하도 뭐 좋은 말 써놨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와서 해석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요? 예를 들면 전 소장님 같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쪽에 또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중국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서 정말 이제 찐을 만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럴 때 기분 어떠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우리를 뭐 이렇게 너의 머리를 깨서 뭐 피가 철철 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이제 해서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 주석이 공식적인 언어로서 이렇게 대중에게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우리는 그걸 보면 뭐예요? 말도 안 된다. 저놈의 공산주의. 저 나라가 세계의 패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인식이 바로 되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나와서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 밑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저 친중, 중국에서 돈 받았냐? 뭐 이런 말들을 들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제 그 본질을 이제 볼 수 있는 쪽하고 없는 쪽의 차이이고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게 아주 좋은 제 사례인데 16,000자가 되는 그 창당 기념일의 주석의 기념사에서 딱 6자가 그거예요. 너가 이제 우리 때리고만 내가 너 머리에 피를 내겠다. 6자인데 16,000자의 그 글 중에서 딱 그 6자만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이제 진정으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자극적인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표현은 중국이 아주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용한 것이고 거기에 서방이 당연히 말려들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낚시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낚시인 것이 너무나도 좋은 이제 키워드를 냈기 때문에 그건 뭐 전 세계가 다가 갖다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 표현은 중국 국내용이에요. 중국의 14억의 인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중국의 그 인민들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자극적인 언어를 써야만이 사람들이 반응하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는 중문으로 된 그 공식 그 사이트에는 그 6개의 글자가 나와요. 근데 영문으로 된 이 사이트에는 그 글자가 싹 빠져 있고 표현도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중국이 이것은 대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서방세계 같은 경우는 자극적인 부분, 물론 이제 서방세계도 뭐 구독률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뽑은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참 깝깝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진정으로 한국이나 서방 언론이 중국을 정확하게 읽으려고 한 언론이 과연 있는 것인가. 16,000자의 거의 55분 쉬지 않고 읽은 그 긴 보고서 안에서 엄청난 플랜하고 계획하고 이게 나왔는데 그거는 싹 무시하고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선전선동에 강한 대내용 문구 6개 글자만을 이제 부각시킨다? 이건 우리가 오판하는 겁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공산주의는 통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뭐 공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잘하고 있다. 박수 쳐주고 그런 심리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지금 우리도 일본하고의 뭐 이제 이런 그 위안부 문제나 뭐 강제노동 문제, 역사 왜곡 문제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이 10대나 20대들은 사실은 감각이 그렇게 절절하지 않죠. 벌써 한 3세대 전 할아버지 할머니 때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제 위안부 할머니 세대들 또 바로 아래 그러니까 80대 70대 뭐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 크게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50대로 내려오고 40대로 내려온 것하고 20대하고 10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반응인데 그게 결국은 살아온 이제 환경이 사람이 그 사물을 판단하는 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게 이상해 보이는데 저게 10대, 20대 그러니까 중국말로 조링호우, 링링호우 그러는데 2000년대 출생자, 90년대 출생자, 우리가 지금 MZ세대도 네. 있죠. 이 사람들의 경우들은 이것이 이제 뭐 당장 보이는 것이 국산품 애용부터 시작해서 애국주의 운동이 이제 굉장히 세게 벌어져요.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정부가 뭐 이제 뒤에서 그 마케팅하고 이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뭐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뭐 정부가 뭐 하라고 그래도 하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시아의 병자, 지지리도 못 사는 이제 가난한 나라, 어떻게 보면 서방의 머슴,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각인되고 인식됐던 것이 이제 7, 80대, 5, 60대였다고 하면 MZ 세대들은 이제 1990년, 2000년 그래서 WTO를 가입하고 나서부터 최근 20년에서 30년 사이는 중국이 일치월장한 거죠.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제 2020년에 코로나 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이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이 선방을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폐쇄 경제로 인한 어떻게 보면 그 바닷물이 안 들어와서 이것이 범람이 안 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세대들은 이것을 체제 우월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공산당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 중국이 경제력이 좋아지게 되면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그 파는 사람이 왕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중국이 이게 최근 20년 동안에 그 미국의 부채가 대폭 늘어나지만 그 부채의 뭐 거의 3분의 1 절반 이상이 다 중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중국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유가 이 자긍심, 이제 자존심 이걸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환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이유들이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지금 보면 예술품 시장에서 미술품 경매에서 그 최고가를 찍는 것이 지금 전부 중국의 작가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논리는 그렇죠. 돈이 왕창 많다가 보니까 피카소가 중국에 뭐 화가보다 뭐가 더 잘났는데 그래서 치바이스라고 그 중국의 이제 전통화를 그리는 화가의 작품이 피카소의 경매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배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최근 30년간의 이 중국의 고성장기에 태어난 친구들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선방했다고 보는 그 시각이 그 생각이나 경향을 만들어낸 거죠.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으려고도 많이 했지만 뭐 아무로나미의 뭐 엑스제팬 이런 음악을 들었는데 요즘 애들은 일본 음악 전혀 안 듣거든요. 가전제품 뭐 아이와 그다음에 뭐 그 소니 뭐 이런 걸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얘기하면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유 노래나 BTS 노래를 이제 일본 가수들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일본의 소니라는 이게 닌텐도 정도만 알 것 같아요. 그 게임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아예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다. 우리는 절대로 뒤떨어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소장님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중국이 저렇게 자기들끼리 똥줄 뭉치고 공산당은 통제력을 더 강화시키면 바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저렇게 점점 서방 세계와 멀어진 중국이 과연 앞으로 미래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라는 또 그런 걱정. 그게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중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 네. 이제 이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저게 되게 웃긴다고 보여지는 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뭐 깜냥에 미국, 일본, 뭐 유럽, 한국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의 벤치마크 모델은 이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벤치마크 모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 뭐 세계에서부터 이건 왕따다 이렇게 이제 서방에 잘 사는 나라들은 중국을 그렇게 보지만 중국이 1대1로라는 거를 이제 해요. 네. 그래서 원벨트 원로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예.
거기에 거의 한 150개 나라가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뉴스로 듣기에는 그 망했다. 이탈리아도 뭐 다 안 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뉴스로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50개 나라 중에서 3개 나라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147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성장하는 모델을 벤치마크하는 나라들이 서방에서 저거는 안 돼 이러는 나라들보다 몇 배가 많다는 거예요. 제3세계들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거. 그건 이제 결국은 미국의 시각으로 이제 중국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후진국의 시각으로 보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뭐 얘기가 됐지만,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이 후진국에 이 코로나 백신을 줄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자기네들 발표로 100여 개 나라한테 5억의 인구한테 백신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그 백신의 효능은 서방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그걸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후진국 입장에서는 한번 그 주사 맞는데 20불, 30불 하는 거를 이거를 낼 돈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물 백신이든 뭐든 간에 막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노백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 땡큐 콜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점이에요. 중국이 시노백 그렇게 줬는데 그 물백신이어서 뭐 지금 그 뭐 예를 들면 태국, 뭐 방글라데시,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 이런데 그거 맞아갖고 효과 하나도 없더라. 역시 중국은 안 돼. 요렇게 제가 신문 기사나 보고 이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소장님께서 말씀을 그래 어찌됐든 간에 너네는 백신이란 걸 줬고 우린 그걸 맞았으니까 그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동남아 국가들이나 후진 국가들의 경우들은 백신을 맞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방역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격리라든지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감염이 서방 세계보다는 이게 폭발 감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효과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모더나나 화이자나 여기에 비해서 이게 뭐 80% 90% 효능이 있다고 하면 중국은 이제 그 백신 자체가 한 65에서 70 정도의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효능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그 격리 방역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했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후진국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이제 없거나 많이 떨어진 거고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그 어제부로 14억 3천만 명인가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감염자 수가 50명, 뭐 30명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 며칠 전인가 난징에서 16명인가 뭐 몇 명인가 그 두 자리 숫자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930만 명 도시를 그냥 도시 전체를 다 전수검사 들어가고 바로 폐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회 통제력 이제 이게 백신하고 또는 이제 방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회 통제가 안 되면 이것이 이게 돌파 감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우리가 그 물론 뭐 중국의 백신이 서방보다 우월하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조금 냉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서방 언론이 얘기하는 걸로만 하면은 아까 방금 말씀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 지금 동계올림픽 준비는 잘 되고 있죠. 지금 중국이 내년 2월에 이제 동계올림픽인데 그래서 올림픽 대략 한 6개월 전부터 마케팅 들어가고 이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5월 달에 보면 백신 접종률이 한 19%밖에 안 돼요. 중국은 근데 다 시노백으로 다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0대 백신 중에서 4개가 중국 백신이에요. 그런데도 보급률이 접종률이 이게 19% 5월 달까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6, 7월 달에 2달 만에 100%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올렸냐? 뭐 하루에 2천만 명씩 접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올림픽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게 썰렁하고 의미가 없다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올림픽 개최 6개월 전 늦어도 4개월 전에는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것을 밖으로 릴리즈해야 이거 성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접종의 뭐 초가속도를 올렸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특정 지역에 코로나 발병이 오면 도시 전체를 폐쇄하거나 이제 대대적인 방역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을 이끌고 있는 주석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잖아요. 근데 뭐 내년 되면 이제 3년임? 중국이 과연 시진핑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진핑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뭐 궁금증, 의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중국은 지금 그 다음 후계자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나요? 중국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가 법이고 하나는 관례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헌법에 그 주석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2018년에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해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뭐 중임, 3임, 4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임기가 없다 이건 아니고 그 중임, 3임, 4임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보는 것이 칠상팔하예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최근 30년 동안에 집단 지도 체제로 이제 와가면서 그 중국은 이제 7명의 상무위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집단 지도 체제의 핵심 멤버인데 이 사람들이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임기를 보임받을 때 67세면 연임을 할 수 있고 68세면 이제 퇴임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관례적으로 쭉 지켜왔고 그래서 지난 2기 정부 때도 이제 68세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아웃됐죠. 근데 이제 시진핑이 지금 이제 53년생이기 때문에 그 내년도에 이제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단 주석은 이제 예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칠상팔하 조건도 이것이 주석의 경우는 예외고 그리고 이제 이 3년임 조항도 이게 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나이를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78세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거 10살이 아래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론상으로 뭐 한 2번 정도는 더 할 수 있고 또 뭐 조금 더 길게 보면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84세까지 82세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론상으로 한 3년임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미국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럴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중국이 이제 내년 10월에 그 7명의 상무위원을 다시 리셔플 할 때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보면 이제 후계자를 키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직 키우지 않는 건지 알 수 있고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조차 시기상조인 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건강 이산설 뭐 이런 것도 나오던데 뭐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매일 8시 뉴스에 그 최고 지도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나왔다 그러면 건강 이상이 있는 거죠, 진짜로. 그렇구나. 아니 저 아직까지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한번 질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